오래전 호수와 수포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평화로운 공동체가 살고 있었다. 이 마을은 밖에서는 화려한 자연 환경으로 유명했지만 정작 그 안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다툼과 불화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이는 결국 마을 전체를 불안한 상태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 에다는 이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끝없는 투쟁과 불신을 보면서 토마스 홉스 의리바이어던을 떠올렸다. 에다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이 어떻게 이기적이며 자기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지를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대로는 우리 마을이 망하고 말 거야. 에다는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모두에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두가 불신하며 각자 자기 것만을 지키려는데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싸움은 결국 우리 모두를 망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토마스 홉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선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 놓이게 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투쟁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함께할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에단의 말을 생각했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른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에단은 대답했다.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주권자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일부 자유를 포기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던졌다. 만약 그 리더가 우리를 배신하거나 남용한다면 어떻게 하지? 에단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진정한 사회계약을 통해 그를 선택하고 모두가 함께 감시와 균형을 유지한다면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홉스의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권자가 주는 권리는 또한 책임과 감시를 동반합니다. 에단의 연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변화를 위한 씨앗을 심어주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리더를 선출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들어 사회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개인의 작은 자유는 포기했지만 대신 그들은 진정한 평화와 협력을 이룰 수 있었다. 에단의 꿈이었던 홉스 이론에 실현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하는 삶이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은 비로소 진정 할리바이어던을 탄생시켰다. 이 이야기는 홉스의 사회계약 이론이 단지 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시도였다. 마을의 변화는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잠시 접고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이는 결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루소이 사회계약론이 아직 널리 알려지기 전 어느 작은 마을에 독특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철저히 자연 상태에서 수백 년간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주민들은 자연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라고 불리던 노인이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루소의 철학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왔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민들은 궁금해하며 노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사회계약론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연적 권리를 일부분 포기하고 공동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자 젊은 농부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사회적 계약이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앗아가는 것 아닌가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지 포기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만드는 계약은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동선을 지향한다. 우리는 자신만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나머지 주민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의 끝에 이 마을은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주민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마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마을은 번영하게 되었고 주민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개별의 자유가 제약 없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의 지혜와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 계약 덕분에 마을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먼 훗날까지 이 마을의 성공적 모델로 기억되었고 사람들은 함께 협력하면 어떤 이상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마을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자연 상태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그곳에는 앤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했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하곤 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그녀는 동네 자선 바자회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어린이 구호 기구에 기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애니는 점점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니는 친구로부터 피터 싱어 의효과적 이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선한 행동이 중요한 거지 결과까지 따져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애니에게 말했습니다. 선한 의도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날 이후 애니는 효과적 이타주의에 대해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기부했던 여러 자선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체들을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애니는 밤늦게까지 경제보고서를 읽고 자선단체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며 그들이 어떻게 기부금을 사용하는지 분석했습니다. 몇 주 후 애니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과 학용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튜터링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애니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자와 만나 그들의 필요를 직접 듣고 그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직접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주간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그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점점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은 점차 향상되었고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른 주민들도 애니의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하나둘씩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 프로젝트 시간을 가르치고 어떤 이는 미술 교실을 열었습니다. 애니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처음 느꼈던 회의감은 자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기회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효과적 이타주의는 단순히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애니의 이야기는 그녀의 친구들, 이웃 그리고 지역사회에 널리 퍼졌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더 의미있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애니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값진 여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기 어렵단다. 앤스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니? 그분께서는 의도가 모든 행위의 핵심이라고 하셨지. 오늘은 이 라임 설명을 통해 앤스콤의 이론을 배워보자. 옛날 옛적 새벽녘 관계가 짙게 들이운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억울하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윌프레드. 그는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빵집 주인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았지만 이제 그를 보는 눈에는 의심과 경멸이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윌프레드는 기적 같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앤스콤이었다. 그녀는 윌프레드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노라 약속하며 그에게 의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방문했다고 했다. 남들이 내가 했다 믿는 그 행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앤스콤이 윌프레드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제 행위는 그저 빵을 굽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 밤 일이 벌어질 때 나는 그 집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앤스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행위의 표면적 모습이 때로는 진실을 가리기도 한단다. 중요한 점은 너의 의도이지. 너의 행위가 무심코 저질러졌다고 해도 그것의 의도를 밝혀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다. 윌프레드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마을 말꼬리를 잡고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처럼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저녁 밤늦게까지 제빵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현듯 깨달음이 지나가며 머릿속을 채운 것은 마을의 고아들에게 줄 따끈따끈한 빵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내 의도는 무엇이었니? 앤스콤이 다시 물었다. 그냥 그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빵을 굽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앤스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란다. 내가 범죄에 연루될 의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밤 동안 너의 모든 행위 이유가 아이들을 돕는 데 있었다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진짜 목적과 이유에 따라 판단받아야 해.
이제 윌프레드는 이해했다. 그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지언정 그의 진실된 의도는 무화과 나무 잎에 가려져 있었다. 랜스콤의 지침 덕분에 재판에서 그의 의도가 충분히 설명되었고 결백이 밝혀져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내내 그를 몰아세우던 사람들마저 그의 진심을 알고는 고양된 마음으로 환영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윌프레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빵을 굽는 의도가 아니라 더 큰 선행과 사랑이 의도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렇다. 고작 몇 개의 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의도가 모두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윌프레드의 허망한 체험을 통해 랜스콤 교수님이 의도 이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의도는 그저 머릿속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는 생각일 뿐이 아니라 우리 행위의 진실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